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도서관의 김진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수업 시간과 겹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게 참석해주신 특강을 해주신 우리 서민 교수님께 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강은 오늘 글로벌 교양대학의 조윤경 교수님이 사회로 진행을 하시면서 특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학생과 교수님, 직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윤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북콘서트 사회를 맡은 가천 리버럴 아츠 칼리지 조윤경입니다. 오늘 북콘서트는 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11번째 북콘서트로 서민 교수님을 모시고 서민적 글쓰기, 열등감에서 자신감으로 삶을 바꾼 쓰기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늘 북콘서트에 참석하신 분들, 재학생 분들께 도서관 마일리지 100점을 적립해 드립니다. 사전 신청 없이 오신 분들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면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표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북콘서트 참여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확인 도장을 받으시고 담당 교수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입구에서 나눠드린 북콘서트 관련 설문지는 작성하신 후 나가실 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콘서트에 앞서 가천 앙상블 연주가 있겠습니다. 가천 앙상블은 관현악과 재학생으로 구성되었고 김근도 교수님께서 지휘를 맡아주셨습니다. 시작 전에 공연에 대해 김근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예술대학교에서 가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는 김근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간 오중주의 구성으로 우리가 곡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길지 않은 곡이니까 주류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시고 큰 박수로 나중에 화답해 주시고, 곡은 하이든과 모차르트 2명의 작곡가인데요. 첫 번째 곡은 모차르트의 마술필이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서곡 첫 번째 곡을 목간 오중주로 편곡한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하이든의 디베르티멘토라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익숙한 그런 멜로디가 아마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가천 오케스트라의 목간 오중주, 우리 가천대학교 예술대학교 재학 중인 다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 북콘서트의 강연자이신 서문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생충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서민적 글쓰기, 기생충 콘서트, 기생충 열전, 헬리코박터를 위한 변명, 대통령과 기생충, 기생충의 변명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자이신 서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민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이거를 보고 30명 선착순 책 준다 그럴 때 항상 걱정되는 게 30명이 안 오면 어쩌나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강의 전에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참 저는 음악을 모른다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목관악기 그러면 나무로 만든 거, 바이올린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그런 금으로 된 것들이 다 목관악기라서 놀랬고, 그리고 호른을 딱 이제 들고 이게 뭐냐고 물었을 때 저 혼자 트럼펫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모르는구나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음악에 대한 좀 관심이 막 생기고 음악이라 한번 들어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 강의도 여러분 중에 일부라도 글을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강의한 것 중에서 이렇게 커다란 플래카드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플래카드의 크기가 환대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이 가천대를 당분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있기까지 큰 공헌을 한 게 바로 이제 제 이름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을 잘 짓자 이거는 장명소에서 내건 경문입니다. 대구에 있는 장명소인데 전 이거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실제로 그 이름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거 유명 학술지의 실린 논문에 의하면 이름이 C나 D로 시작하면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톰이면 도요타 차를 산대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름이 지오니미 베르사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 보고 이분이 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게이십니다. 게이.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자기 집 앞에 계단에서 이렇게 사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 이름이 좀 관계가 있었구나 싶고, 그리고 이제 이걸 보시면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뭐죠? 페리. 이름이 페리면 펜실베니아에 살고 피터랑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갖다 이제 네임 레터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름이 사라면 샘을 좋아하고 스타벅스를 잘 간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남이 안종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범으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미노 피자가 쓰러진 모습인데 이름 때문에 그런 거고, 이분은 조남이 김광규 씨예요. 근데 네이버에서 김광규를 찾아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사례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연예인 중에서 강부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이름이 서민이라는 게 너무 싫었던 게 제 이름은 못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 없는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 이름이 이용되는 것도 너무 싫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집이 이남이녀인데 이남이녀가 엄마 아빠가 똑같으니까 다 이제 뭐 저랑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다들 결혼할 때 어렵게 결혼했는데, 근데 못생겼다고 해서 전부 다 없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저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름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출근하는 어느 날 집사람이 찍어준 사진인데 찍은 이유를 물어봤더니 조선족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모자도 괜찮은 모자고 이 목도리는 버버리일 겁니다. 근데 합치니까 조선족이 됐고요.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작년 말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클럽 사람들하고 회를 먹으러 가서 제가 회값을 다 내서 좀 박수를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진만 보면은 마치 지나가던 노숙자가 그냥 회 한 점만 달라고 비는 것 같잖아요. 이게 저는 이름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타고난 것도 좀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 나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뭔 뜻인지는 알죠. 나쁘게 살면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셋 중에서 제가 제일 나쁘게 산 것 같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아주 이분들보단 제가 더 착하게 살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좀 억울한 게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 이제 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글쓰기를 시작해서 결국 이제 일가를 이뤄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한테 이제 글쓰기를 하라고 꼬시는 건데, 일단 취미 생활을 하려면 돈이 들어요. 뭐 골프 같은 거는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골프 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사실 그쵸? 그리고 그 음악 같은 경우도 음악 악기 되게 비싸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가야금 하는데 가야금이 막 7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놀랬고요. 근데 음악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악기가 비쌀수록 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점점 좋은 악기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근데 글쓰기는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임을 취미로 한다 그러면 게임은 뭐 좋은 취미죠. 시간 많이 잘 가는데 게임을 하면은 좀 없어 보이죠. 이거 보시면 여자분들이 게임하는 남친을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이제 그런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어쨌든 돈이 하나도 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가 글 쓰는 거다 그러면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취미고 남자분들도 좋아할 만한 취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돈을 쓰는 취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어쩐지 운 좋게 책을 내게 되면 계약금과 인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강연 시장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이라는 게 왜 활성화됐냐면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를 직접 불러서 네가 책에다 쓴 내용을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요약을 해달라. 이게 이제 강연을 저자들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자 강연회 같은 데 가면 또 강사를 또 받기 때문에 돈도 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글쓰기는 망해도 타격이 적습니다. 여러분 주식 같은 거 취미로 하고 하면은 진짜 패가 망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면 이게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룰라라는 그룹입니다. 이 룰라는 한때 이제 뭐 날개 잃은 천사로 아주 음악에 일가를 이뤘는데 이렇게 한번 뜨고 나면은 그 명성만 가지고도 남은 인생을 잘 살 것 같은데 이분은 취미가 좀 좋은 취미를 갖지 못해서 지금 어려운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 룰라의 리더였던 이상민 씨 같은 경우는 얼마 전 방송 나간 거 보니까 빚이 69억 8천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글쓰기를 해서는 절대 이런 빚을 질 수가 없습니다. 글쓰기를 합시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분이 오직 돈이 없었으면 한 달 동안 찜질방에 살았고 어쨌든 이분이 TV에 나온 이유는 채권자들이 이분한테 돈 갚으라고 막 보약도 해주고 막 이런 미담이 소문이 나서 이제 방송에 나온 건데 어쨌든 남은 인생을 거의 빚 갚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글을 쓰면은 절대 이럴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책은 망해봤자 본인이 좀 민망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서 망한 책이 5권 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책 보면은 이 책이 사실 이제 뭐 제 책이라고 하지만 전 이 사진만 없으면 제가 안 썼다고 그냥 우기고 싶어요. 이 책은 정말 쓰레기거든요. 근데 저자가 쓰레기라고 하면은 얼마나 쓰레기겠습니까? 진짜 쓰레기입니다. 이거를 내고 나서 출판사가 타격을 좀 입었고 출판사가 속이 쓰리고 그래봤자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입히지 않고요. 그리고 책을 읽은 소수만 저자를 욕하는데 읽은 사람이 워낙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별로 욕도 별로 안 먹었어요. 근데 글쓰기 연습을 하다가 뭐 꼭 책을 내지 않더라도 그냥 책 내기 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연습한 거는
남아요. 그러니까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최종 단계까지 가야지 만족을 하잖아요. 근데 글쓰기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최종 단계까지 못 가다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그때까지 연습한 게 자기에게 남아서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고요. 여러분도 앞으로 글을 써야 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단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지각하면 사유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획서나 회사 가면 기획서나 보고서를 쓰는 등 아주 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쓰기의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정년이 없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정년이 굉장히 좀 앞당겨져서 좀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송혜 씨 같은 경우도 물론 송혜 씨 같은 경우는 90인데도 여전히 이제 MC를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도 정년이 없지만 네, 글쓰기도 정년이 없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저희 대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80년대에 우리 시대에 지성이라고 소문이 났던 연세대 철학과 교수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전 이분이 지금도 책을 열심히 쓰세요. 이분이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을 작년에 내셨는데 이걸 쓸 때 이분이 98세셨어요. 이거 보세요. 평점도 굉장히 좋은 평점이고 세일즈 포인트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정년이 없다는 게 되게 좋은 점 같아요. 그리고 글쓰기의 또 장점은 뭐냐면 이 자기의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경험을 글로 쓰면 누군가는 그 경험에서 도움을 얻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애를 기르는데 애가 잠을 잘 안 잤어요. 그쵸? 요새 애들은 너무 안 자요. 막 4살짜리 애가 새벽까지 안 잡니다. 어떻게 얘를 재울 수가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 똑개 일과라고 똑똑하고 게으르게라는 그런 책을 씁니다.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애를 재우는지 비법이 좀 있어요. 자기만의 비법.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똑개로 아기 키운다 이러면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게임하면은 게임은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이 책을 쓴다는 거는 자기 경험을 나눔으로써 남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일이죠. 얼마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죠.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대리사회인데 이 대리사회가 왠지 이렇게 대리 주인이 아닌 대리 이런 사회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이게 대리운전 얘기입니다. 근데 대리운전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걸 읽어보면 대리운전 기사 아저씨들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공헌하는 게 바로 이제 책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의 좋은 점, 쓸 수 있다는 거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책은 이름을 남기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도 역시 쓰레기 달치하는 칫솔 이 제목 보세요.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근데 이런 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에 뜹니다. 이런 책을 쓰면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자기 이름이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처럼 애매하게 뜬 사람들은 항상 검색을 해봅니다. 누가 내 욕하나 이런 걸 항상 검색하는데 이 검색에 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을 선택한 이유도 당연히 뜨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경향신문에서 이제 이름을 날리고 나중에 이제 결국 베스트셀러를 쓰고 나서 제가 글을 잘 쓰면 말도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한 그런 PD의 착각 덕분에 제가 2013년에 컬투의 베란다 쇼에 캐스팅이 됩니다. 근데 막상 이제 써봤더니 말을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PD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쟤를 자를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제 프로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PD님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만두라는 말을 참아 못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계속 글을 쓰면서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건데,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아까 사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언제 뭔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5마리 중에 1마리입니다. 여기를 보면 얘의 단점이 꼬리가 말려 있고 굉장히 꼬리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언제 한번 이렇게 얘 데리고 어딜 갔다가 이제 한번 하나 더 이걸 보시면 이제 집사람이 이 강아지를 차에서 꺼내는데 이 꼬리에 백이 걸렸어요. 잘 안 보이지만 이 백이 걸렸고 이 백이 결국 바닥에 떨어집니다.
집사람은 여전히 모르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 뒤를 지나가던 그 아주머니가 이거를 이제 집어서 그냥 가십니다. 근데 이 백이 이제 집사람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샤넬 백입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때 한 3일 동안 저하고 괜히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걔가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진술서를 쓰라 그랬어요. 근데 아내가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써달라 그래서 제가 좀 쓰다 보니까 경찰이 그러면 안 된다, 본인이 써야 된다, 샤넬백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집사람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불러주고 있다가 경찰이 뭔가 블랙박스 확인 때문에 저를 불러서 이렇게 블랙박스 확인하고 갔다 왔더니 나중에 이제 진술서를 읽어봤더니 거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쓴 건 아닌데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글을 너무 못 쓴 거예요. 무슨 주어 동사가 막 3개씩 나와요, 한 문장에.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이 평탄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언제 경찰서에 끌려가서 진술을 쓰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말고도 또 사는 상황이 있는데, 저 아는 사람 중에서 연설문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글을 쓰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공황장애가 있다. 공황장애가 있고, 이 공황장애라는 말을 씀으로써 이분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람이 연설문을 썼단 말인가라고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자괴감에 빠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카톡도 사실은 그럽니다. 카톡은 뭐 그냥 짧은 문장이지만 글을 잘 쓰면 카톡도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글을 잘 쓰게 되면 좋은 것이 맞춤법을 잘 안 틀리게 돼요. 그래서 맞춤법, 여자분들이 남자 친구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춤법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벚꽃을 이렇게 시옷자로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벚꽃이 아니라 벚꽃이야 자기 뭐 이런 식으로 뭐 급하게 치나 됐어 나 안 갈래 뭐 이렇게 쓰니까 고민하죠. 그리고 이거 얘기 좀 하려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쓰면 헤어지게 됩니다. 이 보시면 죄송해요 한 다음에 답을 안 하잖아요. 얘기 여기서 끝난 겁니다. 예. 맞춤법은 중요하고요. 정말 구질구질해.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분 전환하러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책이 좋은 점, 책에 쏘은 좋은 점은 다른 이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어요. 꿈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생충학을 하는데, 기생충학은 아주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저는 항상 대변을 주물럭거리며 하루를 보내는 줄 알아요. 이런 편견 때문에 한동안 제가 이제 나타나면 밥 먹을 때는 좀 저리 가라 하면 뭐 악수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이제 구박을 했는데, 제가 책을 씀으로써 이런 편견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책을 써서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학이 지금 위기인 이유가 그러니까 기생충이 없어져서 위기가 아니라, 기생충은 많은데 기생충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건 진짜인 게요. 제가 25세 기생충학에 뛰어들었는데 그때 저한테 막내 들어왔다고 귀엽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막내야 고기 좀 더 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나이가 올해 51살인데 여전히 막내고, 그때 머리를 쓰다듬던 분들은 전부 퇴임했거나 퇴임 직전입니다. 정말로 학교 가면은 할아버지들이 손 떨면서 삼겹살 먹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난 25년 동안 아무도 우리 기생충학에 뛰어든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책을 썼어요. 처음에는 중고생을 꼬시려고 이런 책을 썼었는데, 중고생은 이미 가치관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완전 초등학교 애들을 위한 책을 썼더니 애들이 갑자기 이제 드디어 입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6학년 애가 갑자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기생충 하겠다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친구가 6학년이니까 얘가 대학 가고 석박사 따고, 남자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20년 세월 후에 이제 기생충학에 쫙 들어서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심지어 저도 이미 퇴임한 다음입니다. 얘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 명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제가 얘한테 기생충도 막 샘플 보내주고 막, 그리고 가끔 메일 보내서 너 마음 변하지 않았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너무 안쓰럽죠. 혼자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근데 제 책을 읽은 또 다른 분,
이분이 제 책을 읽고 기생충 하겠답니다. 얘 여자니까 군대도 안 갑니다. 얘가 와서 먼저 기다리다가 둘이서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그리고 제 책을 읽은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 말로 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너 기생충 좀 해라라고 1시간 동안 막 울며 불며 사정하면 이분들이 기생충 할까요? 아닙니다. 이 책 글을 통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 기생충 책에는 기생충 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생충학이 얼마나 위대한 학문이고 이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다른 일을 좀 소외받는 학문 같은 경우는 후학을 꼬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기생충학을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렇듯 많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블로그를 만드는 거죠. 블로그 만드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뭐 어떤 다른 대학은 뭐 1대1로 혹독하게 글쓰기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가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저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일기입니다. 일기. 실제로 글쓰기 원칙이 매일 조금씩 쓰면 글을 잘 쓸 수 있는데 일기는 그런 면에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일기를 왜 써야 되는지 학생들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그냥 일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그래서 일기 쓰라면 써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숙제로 알고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담임이 읽지도 않고 무조건 검사부장 찍는다. 담임 고추 존나 크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도장 그냥 찍어주죠. 그래도, 그죠? 이게 일기 쓰기도 귀찮다. 엄마한테 시켜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일기를 너무 귀찮아하는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새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검사 전날 한 달치 일기를 몰아서 쓰는 게 능력이고 이게 나중에 무용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일기 쓰면은 일기에 정말 그 일기 효과 중에 하나인 글 잘 쓰는 능력이 길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일기를 안 쓰고 또 다른 글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글을 많이 써야 될 때가 오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글을 쓸 거라고 후회하고 글쓰기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고서와 문서 작성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람이 88%입니다. 그리고 글 쓰는 능력이 성공과 관계 있다. 77%. 그러니까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때쯤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으면 늦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깨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 강의를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글쓰기를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단 글쓰기 강의를 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글쓰기 책 중에 하나를 사서 글쓰기 책을 읽고 이제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거를 읽고 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읽고 나면 글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나도 한번 써보자. 이런 마음을 다 가질 거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쓸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2월달에 검색한 건데요. 어떤 분이 이제 블로그에다 이런 글을 씁니다. 오늘부터 글쓰기 시작. 오늘부터 매일같이 글을 조금씩 쓸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가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이 블로그를 보고 나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분의 이 결심, 매일 글을 쓰겠다는 결심이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 호기심이 생겨서 이분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토킹을 했더니 이제 2월 28일 날 시작을 했고 3월 15일까지 16일 동안 무려 18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보름 동안은 자기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가봤을 때 한 달 동안 20편을 썼습니다. 중간에 5일씩 글을 안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몇 편을 썼을까요? 7편을 썼습니다. 정말 황무지, 안 쓴 날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러다가는 결국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건 다른 분의 블로그인데
카테고리는 블로그 일기지만 3개월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이 왜 이렇게 글을 쓰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좀 따져보면은, 처음에 쓴 글에 이 답이 있어요. 이분이 이 글 쓴 이유는 졸업 후에 시간 여유가 생겨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 있을 때 연습해야 하는 게 글쓰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글쓰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되게 성공과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없는 시간 내서 글을 쓰시면 여러분에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애인이 생기거나 회사 일이 바쁘면 글을 안 쓰게 되죠.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구체적인, 그러니까 3개월을 넘기기 힘든 이유가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3개월을 못 넘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뭐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다가 계속 미루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꿈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년이나 5년 뭐 어떤 주제는 어떤 거든 좋으니까 여러분의 뭐 경험을 가지고 자서전을 써도 되고, 어쨌든 책을 한번 꼭 내보려는 시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이 좀 귀찮아도 흔들리지 않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쓰레기 책을 쓰고 나서 기생충 열전을 쓸 때까지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저 이동안에 정말 한 번도 글로 뜨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비결이 뜨겠다는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외모도 큰 도움이 됐어요. 외모가 이렇게 생기면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되게 좀 잘생긴 작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걸 추진했다는 제 자신이 참 대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쓰기의 왕도는 매일 조금씩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분, 뭐 글 잘 쓰는 분들 뭐 이렇게 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목표가 이런 김은 선생님이나 뭐 유시민 선생님 같은 분이 되면 안 되는 게, 일단 이분들은 글을 한 번도 못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부터 글을 굉장히 잘 쓰시고 뭐 천재적으로 글을 잘 쓴 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글을 못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는 글을 따라하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눈 버리고요. 여러분이 이 글쓰기 강의를 들으러 왔다는 거는 여러분이 뭐 옛날에 100일장을 휩쓸던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김은 선생님 같은 글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은 선생님이 5단계 글쓰기를 한다면 우리 목표는 3, 4단계입니다. 이 3, 4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1단계는 글을 아예 못 쓰는 단계고, 2단계는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이해 못하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이 이해 못하는 단계고, 이 4단계가 이제 이런 거예요. 4단계는 내가 쓴 글을 남들이 뭔 말인지 알아먹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되면은 그다음부터 얼마든지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문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장력이 아니라 그거예요. 콘텐츠. 무슨 내용을 담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을 아주 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설가가 되려면 문장력이 좋아야 되지만 소설을 쓸 게 아니면 콘텐츠 문장력이 그렇게 아주 좋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평이한 문장으로도 얼마든지 멋진 책을 쓸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 설미서 선생님이 잘 보여주죠. 지금까지 역사에 관해서 쓴 책이 수없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독보적인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이유가 이 역사를 보는 이분만의 독특한 관점이 어필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글을 아주 잘 쓰냐? 저보다 못 씁니다. 그냥 이분 책은 근데 너무 쉽게 자기 이야기를 담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린 거고요. 물론 이제 강의 때문에 이렇게 명성을 쌓은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만들고 나면 우리는 항상 이제 주위 사람을 괴롭히고 너 와서 댓글 좀 달아라고 막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와서 막 댓글 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집착하지 마세요. 블로그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거죠. 이유는 글쓰기 연습을 여기서 해서 보다 이제 나은 글쓰기 능력을 갖게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방문자를 억지로 늘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내 글이 발전하고 좋은 글이 많이 있으면 누군가 어떻게 알고 오는지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방문객이 많은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분의 블로그인데요. 이분은 뭐 파워 블로거예요. 보니까 하루에 1000명 정도의 사람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댓글이 많이 달렸죠. 보시면 이게 댓글이 43개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 댓글을 가만히 보면 누가 댓글을 달면 반드시 자기가 주인장이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 43개 중에서 22개는 이분이 단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글쓰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을 수 없고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스펙 쌓고 이러시느라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댓글 같은 거에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짬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왕이면 댓글이 없던 사막에서 글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정 댓글이 필요하면 스스로 달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 처음 만들고 나서 너무 외로워서 댓글을 막 달고 님 정말 짱이야 뭐 이런 댓글 달면 근데 그게 은근히 좀 바보 같은 짓 같지만 그런 댓글이 막 있으니까 막 되게 도움이 돼요. 막 글마다 댓글이 막 3개씩 달려있고 내용이 전부 저를 찬양하는 거면 스스로 위안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필요하면 스스로 달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라고 조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험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무슨 얘기 주로 쓸까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을 디스하는 게 주로 이제 글의 소재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제 블로그를 본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못 쓰지 않겠습니까? 글의 소재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비밀리에 몰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글쓰기 노트를 마련하는 게 이제 글쓰기의 이제 블로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이 3개월 만에 쓰는 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뭐라 써있냐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자기가 3개월 동안 일기를 안 썼는가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변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써도 될 만큼 특별한 일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3개월이나 되는 긴 시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분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물론 결론적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글쓰기 노트가 없기 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전의 모습이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10년쯤 전의 얘기인데 그 당시 문화부 장관 유인천 장관이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한테 찍지 마 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화제가 됐는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찍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물론 이때도 2G 휴대폰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화질이 좋지 않았고 디카가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네, 이거 보시면 이분 보세요. 이 낫을 들고 카메라 안 치워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찍겠습니까? 찍지 마. 초상권 있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막 셀카의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나 셀카를 찍을 수가 있는 시대.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라면 먹는 거, 이 라면 먹는 게 뭐 대단해서, 그러니까 뭐 좋은 음식 먹을 때도 찍어 올리지만 라면을 먹는 것도 이렇게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초상권이고 뭐고 자기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되게 좋은 카메라가 장착된 거잖아요.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람이 일단 찍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찍고 싶은 대상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글쓰기 노트와 볼펜이 같이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글을 쓸 소재가 됩니다. 이 글감이라는 거는 잠깐 나타났다 뻥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감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바로 그걸 노트에 써놓지 않으면 내가 아까 글 쓰려고 그랬더니 그게 뭐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트를 하여튼 가지고 다니면 우리네 삶이 글을 쓸 소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블로그 앞에 서서 오늘도 글 한 편 써야 되는데 뭘 쓰지?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요. 다 진부한 것 같고. 하지만 노트와 펜을 가지고 여러분 거리를 걸어보세요. 정말 글 쓸 게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컬럼을 잠깐 이렇게 이동 중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이 글은 나름대로 사랑을 좀 받은 글인데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 그러니까 천안에서 서울 올라오는 기차 30분 동안에 이걸 막 쓴 거거든요.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노트가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생겨서 쓴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집에 가서 컴퓨터로 정리하면 글 쓰는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그러니까 요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노트 대신에 스마트폰에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실 스마트폰은 좋은 글감을 적어놓는 수단이 되긴 참 어렵습니다. 일단 보시면 몇 자 못 쓰고 그냥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와요. 뭐 서련, 아찔한 몸매 이런 게 있으면 또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스마트폰한테 들어가면 카톡이 와 있으면 카톡 보다가 연락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뉴스를 보다 보면 인터넷 돌다 보면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아찔 뭐 이런 그런 기사에 남자분들은 굉장히 혹해서 그거를 보다 보면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비유력을 좀 기르는 좋은 비유를, 우리가 설명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하는 거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비유를 연습하면 글이 잘 써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은 건설하시는 분이 쓰신 건데 굉장히 책이 재밌어요.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비유를 너무 잘해요. 이분이 한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건축물은 소주가 아니라 포도주다. 이것만 보면은 뭔 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읽어보면 이거예요. 소주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술이라서 맛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소주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소주는 기분에 따라서 맛이 굉장히 다르죠. 어쨌든 근데 포도주는 땅에 따라서, 종자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정말 다 다른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주와 포도주는 정말 극과 극인 그런 술인데,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건축도 마찬가지다. 하나밖에 없는 땅,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건축가, 하나밖에 없는 땅 주인, 이렇게 합쳐서 집을 짓는데 어떻게 똑같은 집을 지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아파트를 디스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회기화에 대해서 욕하는 글은 많이 있지만 이 소주와 포도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디스하니까 훨씬 와닿잖아요. 그리고 이 좋은 비유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이 책은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은 혹시 안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이 주교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 시작이 어떤 남자가 이제 공항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떤 미녀가 옆에 앉아요. 그리고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당신 부인을 내가 죽여드릴까요? 딱 그러는데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여자분이 왜 사람을 죽이게 됐는가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여자가 어릴 적에 이제 이 여자 어머니가 이제 화가나 불황자들을, 예술하는 분들을 이렇게 집에 데려다가 거기서 숙식을 시켜줬는데 그 예술하는 분들이 다 좋은 분은 아니어서 이 저자,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 이 여자를 어린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눈으로 보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죽이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내 가슴은 기껏해야 모기에 물려 부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가슴을 바라봤다. 얘가 12살이고 가슴이 커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비유를 하지 않고 내 가슴은 굉장히 작았는데 걔는 그 사람을 계속 봤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봤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모기에 물려라는 거, 여러분 모기에 물려봤잖아요. 모기에 물리면 얼마나 이 피부가 솟는지 아시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 그거밖에 가슴이 안 튀어나왔는데 봤단 말이야 하면서 이 남자는 죽어 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좋은 비유의 힘이고요. 그리고 이 부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 이 부자 천국 이거 비유 있지 않습니까? 낙타. 전 이 낙타가 정말 멋진 비유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게 낙타가 아니라 왠지 말 같으면 왠지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낙타는 등에 혹이 있기 때문에 왠지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멋진 비유가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데 진부한 비유는 물론 글을 죽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글을 쓰다가 장대 같은 비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읽다가 때려칩니다. 안 읽게 됩니다. 앵두 같은 입술 이거면 진짜 그냥 책을 던져버리죠. 이런 비유 정말 글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를 어떻게 잘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비유를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소설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쓰는 소설가들은
멋진 비유를 하기 위해서 되게 안달이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다가 정말 좋은 비유가 있으면 노트에다 써놓고, 글쓰기 노트에 써놓고,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다가 보면은 나도 이렇게 좋은 비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우리가 주위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비유는 관찰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빨개졌다 보다 얼굴이 홍당무가 됐다, 이게 더 멋진 비유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홍당무를 봐야 되잖아. 근데 홍당무가 여기 있는데 뭐 그냥 안 보고 지나가면 그 비유를 못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어떤 이제 김중혁 씨가 쓴 소설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의 손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 손이 도미노 피자 미디움 사이즈보다 컸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런 비유를 하려면은 도미노 미디움 사이즈를 한번 시켜서 먹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 아버지 손하고 비슷한 크기네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야 이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를 자꾸 둘러보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너무 하지 마시고 주위를 좀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요새같이 읽을 글이 넘쳐나는 시대에는 한 10줄 안에 사람을, 독자를 사로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글은 시작이 60%다. 시작을 좀 이왕이면 멋있게 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시작을 제일 잘하는 그런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영화예요, 영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킹이라는 영화는 조인성의 일대기를 그린 건데, 시작이 조인성의 일대기니까 어린 시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더 킹의 처음 시작은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그냥 차량 테러에 의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차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조인성도 막 돌다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나면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사고 장면을 계속 떠올리고 언제쯤 이 사고가 날까? 어쨌든 결론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 계속 몰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럭키는 유해진 씨가 나온 영화입니다. 유해진 씨가 킬러로 나와요, 킬러로. 근데 여러분이 유해진 이 캐릭터를 잘 알잖아요. 유해진은 되게 유머가 뛰어난 배우고, 이 럭키도 웃기는 영화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맨 처음 시작이 유해진의 이런 표정이 바로 나와요. 무서운 표정이잖아요. 아니, 유해진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그리고 유해진이 실제로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화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구나 라면서 이 영화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작년에 제가 아침마당에 나갔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이제 6월 달에 PD의 요청에 의해서 아침마당에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침마당 이 섭외가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이거는 내 말 좀 들어봐라는 그런 코너에 한 출연자로 나오는 건데요. 이 내 말 좀 들어봐는 전국 이야기 대회라는 그 서브 타이틀처럼 전국에서 좀 재미있는 사연을 가진 일반인들이 나와서 말하는 코너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미 일반인이 아니라 방송부를 2년이나 먹었던 그런 일종의 방송 스타인데, 제가 일반인들하고 같이 서서 이야기를 겨룬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거는 저한테 리허설 한다고 6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이런 방송 스타한테 무슨 리허설.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일반인 출연자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리허설을 했어요. 그 리허설을 하고, 이 생방송 시간은 8시 반부터인데, 리허설 끝나니까 7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할 일이 없어서 여기 그냥 앉아 있었는데, 바보같이 앉아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서민 교수님이시죠? 하면서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죠. 이놈의 인기란 또 팬이구나 했는데, 제가 기분이 좋은 상태였으면은 아유, 별 말씀을요, 저 같은 것이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땐 기분이 안 좋았잖아. 저는 일반인 취급다는 게 너무 싫어서, 기분이 나빠서 그냥 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보지도 않던 대본에 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대본에 줄을 치고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슬픈 눈으로 저를 떠나서 다른 출연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 다른 출연자한테 가다니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출연자한테 막 손잡아주고 막 어떻게 이렇게 막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명 모두에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한 20 몇 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여자가 누군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그 제작진한테 저 여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저분이 바로 김혜영 씨래요. 김혜영 씨. 근데 제가 이 김혜영 씨 얼굴을 몰랐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고요. 그리고 되게 감동을 한 게 이 김혜영 씨가 이렇게 이 아침마당은 이금희 씨의 프로고 김혜영의 프로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그냥 패널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인 출연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이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방송을 오래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이 황기준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분은 이제 8시 한 20분쯤 와가지고 교수님 화이팅, 너도 화이팅 이렇게 하고 마는데 이것만 해도 되게 고마운 건데 이분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글로 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방송의 김혜영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막 얘기하다가 누군지 궁금할 때쯤 김혜영이지 그러면 다들 역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방송이 김혜영의 미담을 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이 김이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 순서대로 글을 쓰면은 그냥 뭐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크게 감동은 안 돼요. 근데 정말 독자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시작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처음에 시작을 교수님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한 다음에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계속 그녀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요까지 읽고 그녀는 도대체 누굴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김혜영이지 하면 다들 어머 역시 그랬구나 하고 감동의 물결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그 아침마당 결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1등 상품이 우승 상품이 100만 원 여행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머니한테 드려서 그냥 이참에 효도하자는 마음을 가졌고 상대가 다 일반인이어서 제가 1등 하는데 문제가 없다 생각했고요. 제가 준비한 그 사연은 뭐였냐면 어머니한테 해삼을 사드린 얘기였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제가 말하는데 막 눈물이 막 줄줄 나는 그런 사연이었고요. 어쨌든 그런 사연을 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제 다음 사연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18일의 기적이라는 사연을 갖고 나왔는데 뭔지 몰랐는데 이 사람은 태국에 놀러 갔다가 자기가 탔던 택시가 교통사고가 나서 의사가 수술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 진단을 내리고 시체 안식실에 그냥 있었어요. 시체 안식실에. 근데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때가 막 쓰나미 때라서 시체가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을 돌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죽은 지 18일이 됐을 무렵에 갑자기 하얀 빛이 막 비치더니 자기가 깬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막 이 사람이 나중에 병원을 어슬렁거리니까 이 사람을 알아본 누군가가 어머 귀신이다 라고 이제 막 도망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차피 자기는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봉사하며 살자. 그러면서 이제 노인들한테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동. 그리고 저는 진짜 해삼이 그렇게 초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분이 1등 했고 저는 꼴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가 안 좋았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관점을 달리하면 재밌는 글이 나옵니다. 관점을 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정권은 바뀌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유난히 좌파가 많았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왜 대통령을 비판하면 좌파로 모느냐라고 쓰면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제가 쓴 글인데 이거 보세요. 수도 이전만이 살 길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수도가 이 왼쪽에 있으니까 좌파가 많은 거다. 수도를 이 동해안 쪽으로 옮겨서 강릉 동해 정도로 하면은 좌파가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보세요. 워싱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을 쓰면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고 나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관점 바꾸는 것도 연습해보면 이거는 원래 이게 동영상이 여기를 누르면 이게 이제 막 기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천안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어떤 분이 이제 생선 초밥을 먹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생충이 들어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이 상영되는 10분 동안
주방장과 사장, 손님이 4명이서 넋을 잃고 소리만 지르고 있었고요. 누구도 이 기생충을 뭐 빼내거나 이럴 마음이 없었어요. 어쨌든 이 기생충이 딱 나와서 예, 이렇게 이게 나온 건데요. 어쨌든 이 기생충은 참고로 사람에게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그러니까 사람 입으로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도 우리에게 영양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커팅을 되게 잘해서 이게 여기쯤 위치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전혀 모른 채 이걸 먹었다 그러면 왠지 먹고 나서 1+1 느낌이 받을 거고 이 회는 좀 더 쫄깃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여자분이 뭐 놀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막 이제 이거 보면 막 울면서 욕하는 장면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 여자분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되겠죠. 기생충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뭐 손모 씨는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기생충의 입장에서 쓰면 어떨까요? 이 기생충은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이 기생충은 원래 물고기의 몸 안에 살고 있었고 계속 앞으로도 평생 물고기 몸 안에서 행복하게 살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밝은 곳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졌어요. 여러분이 기생충이라면 어떠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뭔 일일까? 내가 한번 나가봐야겠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왔더니 어떤 여자가 막 울면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생충이 어떤 생각할까요? 쟤 왜 그러지 하다가 그게 나한테 하는 걸 알아챈 순간 아니 내가 뭐 어쨌다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관점을 바꿔서 기생충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이러려고 기생충 태어났나. 처음에 시작을 이걸로 하고 그리고 필로만 이 기생충 얘기를 쭉 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이게 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점만 바꿔도 굉장히 재밌는 글이 나오고요. 그리고 글에서 중요한 거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 자기 경험과 결부되면 훨씬 더 멋진 글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좋은 글은 고유성이 있어야 돼요. 고유성. 남들이 쓸 수 없는 글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겪은 경험을 거기 섞어 쓰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이야기를 잘하는 줄 아세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뭔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된장찌개, 섞어찌개 어떤 걸 가지고도 자신의 경험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글 쓸 소재가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너무 길고양이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길고양이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는 길고양이 길고양이 돌보는 사람은 캔맘을 싫어하는 주민들 이들의 갈등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글이 왜 재미가 없느냐 하면은 이거는 모두 인터넷에 찾아보면 길고양이 치면 다 나오는 말이고 여기 보면 자기만 쓸 수 있는 고유한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 경험을 좀 결부시키면 저는 이제 이탈리아를 안 가봤지만 이탈리아 가면은 거기 고양이들이 굉장히 사랑받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도 놀라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잔대요. 이탈리아 고양이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차에도 올라가 있는 이런 고양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고양이들 이렇게 고양이 사랑받는 이유가 이탈리아는 한때 이제 유럽 전체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 이 흑사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흑사병을 옮기는 게 이제 쥐교육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이탈리아에서는 고양이를 풀어서 이 흑사병을 격퇴해서 이탈리아에서는 그 사망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영물입니다. 영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글을 쓴다 그러면 이탈리아 얘기로 시작할 수가 있죠. 이탈리아에 간 적이 있다. 이 첫 줄에서 사람들이 일단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못 가본 사람은 난 못 가봤는데 하는 마음에 기가 죽어서 계속 읽게 되고 이탈리아에 간 사람은 나도 갔었는데 하는 마음에 이걸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읽게 되고 처음 두 줄이 그 얘기죠. 아까 제가 한 얘기. 그리고 이 전결은 좀 다르게 아까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 글이 고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앞부분에서 자기 경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고유한 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어떤 글을 쓸 수가 있냐면 저는 EBS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방송사에서 이제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톡소포자충이라는 그런 기생충이 있는데 이 기생충에 걸리면 고양이를 좀 덜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톡소에 걸린 쥐를 구하고 방송사에서는 고양이를 구해서 둘이 이렇게 만나게 하자는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과장된 거고요. 얘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맛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방송사에서 데려온 고양이는 동물보호소, 천안의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거 촬영 끝나고 어떡하냐 물어봤더니 산에다가 그냥 방생한대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너무 귀엽고 이뻐서 또 사람도 잘 따르고 그래서 이걸 버린다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이걸 그냥 실험실에서 좀 기르기로 했거든요. 실험실에서. 제가 그때까지 믿고 있던 고양이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저는 그거였어요. 고양이는 혼자서 잘 지낸다. 사람을 그렇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거였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실험실 제가 있는 내내 이런 식으로 항상 저에게 어깨나 제 무릎에 앉아 있고 가진 애교를 다 부려요. 그리고 제가 퇴근하려고 그러면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집에서 이제 키울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저희 집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다 눈이 튀어나온 애들이라서 싸우다가 좀 이렇게 장난치다가 눈을 밝히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얘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집사람 친구 중에서 좀 유기묘 좀 키우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매달 5만 원씩 살값 보내주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잘 안 보낸 사람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이 고양이의 업데이트된 사진을 계속 보내주는데 어차피 얘가 거기 가서 얘는 살림이 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실험실에 혼자 있는 것보다 고양이 자기 동족 고양이들이 한 8마리, 9마리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가 거기서 왕 노릇하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길고양이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럴 때 이 얘기를 쓰고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뭔 주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경험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거에 감동해서 제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쨌든 내용도 좀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경험이 많으면 글을 쓸 소재가 많아지고 글을 더 재밌는 글을 쓸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험을 막 억지로 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이 글을 잘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마션이라고 마션은 이거는 어떤 와튼이라는 대원이 화성에 이제 조난당해서 거기서 탈출하는 얘기를 그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쓴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최소한 금성 정도는 갔다 오거나 아니면 나사에 근무하는 이력이 있어야지 더 멋진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 그러니까 화성에 대한 이런 책을 읽고 나서 이 마션의 리뷰를 쓰면은 훨씬 더 화성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까지 더해져서 훨씬 멋진 글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책을 안 읽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런 책, 뭐 이런 책이라도 읽고 글을 쓴다 그러면 훨씬 더 멋진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시간이 없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 뭐 우리 여러분 시간 없는 거 잘 압니다. 우리 때와 달리 너무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근데 이 통계를 보면은 과연 그 시간이 없는 게 누구 탓인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20대가 4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 4시간이 전부 다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이제 카톡도 뭐 1시간 얘기 주고받아도 다 내용이 뭐 크크크 흐흐 이런 거가 되게 주지 않습니까? 만나서 얘기하면은 1시간 동안 한 카톡도 한 5분 정도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냥 주위를 둘러보다가 좋은 글감이 있으면 글을 쓰시면 짜투리 시간만 잘 이용해도 얼마든지 글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간만 잘 이용하면 글쓰기라는 게 자기 삶에 지장 없이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세요. 뭐해? 향이 있지. 푸사 귀엽다. 흐흐. 밥은 먹었어?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그냥 이건 시간을 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책도 짜투리 시간에 읽으면 많은 책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고 한번 열었다면 평균 1시간이 날아가니까 웬만하면 열지 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쓰고 나서 꼭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교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내가 쓴 글이 맞춤법이 잘 맞았니?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블로그 둘러볼까 하다가 아까 그 벚꽃을 시옷자로 쓴 그걸 발견하는 순간 다시는 발길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게 사람들이 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사람의 경험을 공유도 하지만 또 뭔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맞춤법이 틀리면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자체를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맞춤법에 틀리면 소용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르마니라 엄청나게 비싼 양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양말이 빵꾸가 나버리면 사람들은 이 양복보다 이 빵꾸난 양말에 자꾸 눈이 갑니다. 이 맞춤법이라는 거는 이 펑크난 양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춤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은 한효주라는 배우고, 한효주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효주 남동생이 군대 장교예요. 근데 그 군대 장교 그 부대에서 어떤 사병이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 사람은 결국 무죄가 나왔지만 그 장교가 책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히 그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한효주한테 막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을 보세요. 근데 이 글은 한효주가 이제 세시봉이라는 영화에 나온 다음에 쓰여진 글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글을 쓸 때 솔직히란 말을 쓰면 굉장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글은 원래 솔직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썼냐면 한효주는 공복기간을 가지는 게 마땅하다. 근데 이거 딱 읽다 보면 이 사람 머리가 띵합니다. 왜 한효주가 굶어야 될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공백기간을 공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읽으면 그 뒷말은 아무리 좋은 말 있어도 안 읽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야구에 관한 얘기인데, 감독이 잦은 사퇴라고 하고 스스로 사퇴. 그러니까 사퇴를 사퇴라고 썼는데 이러면 이 사람을 차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퇴는 이게 사퇴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쓴 글인데 김영란법을 허영란법이라고 했습니다. 허영란법. 이러면 이제 차단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이 띄어쓰기나 잘하라고 했더니 누가 이제 충고를 합니다. 띄어쓰기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 아이디를 차단하게 되죠. 그리고 뭐 고리따분한 성격. 근데 우리말이 참 어려운 게 이거 같아요. 우리말은 좀 맞춤법 틀린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쉬워요. 사실 우리가 진짜 맞춤말은 고리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들여다보면은 이게 고리따분하다 보다 더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왠지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래 희망 같은 경우도 왠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될 희망 같은 그런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해라 저래라 하지 마. 이것도 왠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는 말은 듣지 않지만 장례식 가면은 일해라 절해라 이런 말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맞춤법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맞춤법은 웬만하면 자기 블로그 쓰는 글이라고 하더라도 잘 맞춰야 되는 게, 거기서 계속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맞춤법이 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춤법만 잘해도 정말 좋은 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글을 쓰시고, 그러니까 정말 꾹 참고 한 2년만 한번 블로그에 매일까지는 안 돼도 한 달에 한 25회 정도씩 해서 한 2년만 써보세요. 2년만 써보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책을 쓰셔도 됩니다. 진짜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들 걸작을 쓰려고 그래요. 걸작. 근데 걸작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쉽고 편한 글작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책을 영원히 읽지 못하겠지만 제가 다 없애버려서 하여튼 이게 마침내 태어난 우리의 스타의 준말이거든요. 이 제목만 봐도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책을 장담하건대 어떤 책을 쓰더라도 이거보다 못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들고 라디오에 나갔을 때 그 라디오 MC가 저한테 진지하게 한 말이 이겁니다. 이런 책은 도대체 왜 쓴 거예요? 이거는 중학생도 쓰겠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좀 화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분이 참 고마운 분이었고, 사실은 이제 초등학생이 쓴 글이라고 해도 마땅한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많이 높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실 필요 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7년 걸렸다고.
근데 제가 17년 걸린 이유가 뭐냐면 저는 독서를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는 그 당시 사는 집에는 좀 드물게 세계 문학 전집이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아버지한테 걸려서 야단을 맞습니다. 너 여기 들어오지 마.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책은 멀리서 보는 거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읽어야 될 책을 안 읽고 어른이 된 결과 글을 이렇게 못 쓰게 됐는데 그리고 책을 읽으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저 같은 분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그냥 독서하시고 글쓰기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한 3년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이 글을 쓸 자격이 생긴다고 생기고요. 그러니까 책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연습한 것 그 자체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학위 논문을 쓰더라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나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 SNS 멀리 하시고 글을 많이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그냥 아주 혼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책을 내려고 그러고 원고를 완성한 다음에 출판사를 찾아다니면 첫 번째 작품에서 바로 오케이를 해주는 출판사는 없습니다. 저도 평균 한 7번 이상 거절을 당하고 오늘에 이른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 중에서 저서를 쓰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한 10권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 쓰면 되지 왜 안 쓸까요? 그때 안 써본 사람이 그때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도록 미리 그냥 책을 젊을 때 하나 내시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저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고 없는 사람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이쪽 세계로 오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먼 훗날 그때 책 쓸 걸 하고 후회하면서 먼 하늘을 보지 않도록 지금부터 글 연습하셔서 여러분 책을 꼭 쓰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외모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살 때는 저는 우리 누나가 이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지낼 때는 그냥 사람은 다 나처럼 생겼거니 생각했는데 학교 가서 큰 충격을 받았고 저보다 다른 애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를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 놀리는 그 일이 되게 좀 심해하고 길 가다가도 못생겼다는 얘기 듣고 못생겼다고 맞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 덕분에 제가 외모에 대해서 지독한 콤플렉스를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땅만 보고 걷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월 때문에 제가 이제 외모 콤플렉스를 갖게 됐는데 지금 제 외모가 못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그냥 그 콤플렉스를 좀 글쓰기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스펙이 좀 있어서 글로 빨리 뜬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경향신문에서 먼저 이제 칼럼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제가 교수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근데 글쓰기에는 사실 글쓰기에 스펙이 좋으면 좀 유리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제 주변에서 책 낸 분들을 보면 정말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취업을 한다 그럴 때 자동차 회사에 들어간다 그럴 때 자동차에 대한 저서가 있으면 그 저서를 읽지 않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단 쓰라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책을 써서 꼭 뜬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책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하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있어서 이제 가끔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글을 잘 쓴다는 칭찬 같은 거 받으면 좋은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저는 홈페이지에 한 3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가끔 가다가 6개월 전에 쓴 글을 읽어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내가 이렇게 못 썼나? 라고 이제 그 주제로 다시 쓰면 잘 쓸 것 같아서 한번 써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이 좀 나아진다는 느낌이 받아서 좀 격려가 많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겁없이 신춘문예 글 보낸 적도 있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공모전에 글을 보내는 거 좀 괜찮다 생각해요.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뭐 이거 딴 얘기인데요. 제가 그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번도 안 빼놓고 로또를 매주 샀는데 지지난주에 16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된다는 거죠. 로또는 840분의 1이고 뭐 3등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을 갖다 그냥 쓰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그 블로그에 있으시면 블로그에다가 책을 전제로 한번 연재를 해보세요. 책을 전제로. 그러니까 꼭 굳이 공모전 아니고 책을 그냥 먼저 내버리면 공모전 당선된 사람보다 훨씬 더 앞질러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서희 작가님 같은 분은 페이스북에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썸을 탄 남자들과 남자들과 썸 타는 얘기를 막 연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폭발적 인기를 모았고요. 그래서 결국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결국 책을 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책까지 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분 남편이 저 괜찮을까 했는데 결국 이제 이혼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건 안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정말 자신과 약속하고 그러니까 제목을 미리 정해서 연재를 한번 30회에 걸쳐서 해보시면 그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일단 연재를 하면은 그 글 분량도 일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문헌을 찾고 막 공부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모전 전에 내신 게 소설인가요 혹시? 어떤 주제가 주어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는 예. 그러시구나. 소설에 대해서 쓴다면은 소설은 혹시 그 공부하신 적 있어요 따로? 소설은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노빈송과 위험한 기생충 연구소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갔더니 그 좋은 영재 출판사와 좋은 출판사의 차이점은 영재 출판사는 그냥 한 줄도 안 거치고 그냥 책으로 내주고요. 좋은 출판사는 다시 쓰라고 던져버려요. 근데 그 노빈송 그 책은 정말 좋은 출판사였고요. 그러니까 소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빨간 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이 빨간 가방이 뭔가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서 그냥 빨간 가방 가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파란 가방을 가지고 다녔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은 좀 배워야 되고 그거 말고 에세이 같으면은 그냥 뭐 굳이 배우실 거 없고 그냥 쓰시는 대로 연습해서 얼마든지 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하여튼 연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연재라는 게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재에서 인기가 많고 그러면은 뭐 책으로 내도 되겠다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예. 김은 작가님, 저는 김은 작가님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피해가고 그분 보면 눈 버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그러니까 글쓰기 하는데 좌절만 남겨주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언니의 필경에 대해서 제 소감을 말하자면 저는 여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폐경에 대해서 어쨌든 화두를 던진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조금 잘못된 그런 걸 쓸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알기에 김은 작가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글을 발로 쓴다고 얘기하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글을 되게 멋지게 잘 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30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그때 쌓인 경험들이 김은 작가님의 오늘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김은 작가님은 지금도 뭐 쓸 때마다 정말 답사를 가서 되게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뭐 새벽 4시 인사동 뭐 이거 쓸 때 거길 나가서 막 인사동을 한번 가보고 쓰시는 그런 정말 훌륭한 본받을 만한 작가님이시고 근데 요게 하여튼 그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좀 꼭 경험한다고 써야 된다면은 글쎄요 저도 뭐 기생충 가지고 쓰지만 제가 기생충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기생충이 돼본 것도 아닌데 기생충이 돼본 것처럼 글을 쓰고 있으니 뭐 그렇지. 기생충이 본다면 좀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면은 좀 글 못 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그 자살한 사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분은 소설가가 아닐까 싶고요. 소설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소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공간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소설가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신인데 그 새로운 세계를 창조 못하고 막
그러면은 좀 괴로울 것도 같아요. 나는 신인데 창조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괴로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설을 쓰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설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서 소설 쓸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설은 좀 100일장을 휩쓸던 그런 분들이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런 영감이 먼저냐 노력이 먼저냐 그러시는데, 저는 노력이 먼저라 생각한 이유가, 저 같은 경우 글쓰기 연습할 때 정말 뭐 글쓰기 노트를 아무리 갖고 다녀도 하루 종일 잠 만 잔 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날에는 도대체 무슨 글을 쓸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정말 건덕지도 안 되는 소재를 가지고도 A4 한 장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 꼭 글 한두 편을 꼭 올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라면의 뭐 역사 이런 거 가지고 막 쓰고, 이 라면에 나온 바퀴벌레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막 정말 그거 가지고도 글을 쓰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된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좋은 소재가 있으면 훨씬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홈페이지는 지금도 있긴 있는데 아무도 못 찾게 해놨긴 했지만, 어쨌든 3년 동안 진짜 사람이 없던 그 홈페이지에 어떻게 알고 누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지금도 한 3명 정도가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쁨과 낭만과 즐거움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글쓰기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재수없겠지만, 요즘은 제가 글이 안 써진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요새는 어떻게 쓰냐면은 항상 마감에 닥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살기 위해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도 많이 밀려 있어서 그냥 틈만 나면 계속, 그러니까 지금 글을 빨리 써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그냥 초조하게 쓰기 때문에 요새 영감이 안 떠올라서 못 쓰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일부러 어렵게 쓸 필요가 있나요? 제가 그걸 잘 이해가 못해서, 어차피 글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읽히려고 쓰는 글은 전달을 위해서 쓰는 거면 그냥 글쎄요, 쉽게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어려운 주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려운 주제라도 쉽게 설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글을 어렵게 쓰고 쉽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블랙홀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그냥 블랙홀에 대해서 나오는 책을 보고 좀 베껴서 대충 그냥 쓸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면 왜 안 되냐면, 저 자신도 블랙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쓰면 독자는 죽어도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저 자신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이해한 걸 바탕으로 쉽게 전달을 하면은, 블랙홀이라는 게 만만한 주제는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더 잘 이해하고 전달을 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쓴다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일단 그러니까 대중을 상대로 글을 쓰는 거 항상 치러야 된다 생각하고, 웹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문학 작품은 독자의 가슴 속에서 완성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저자 의도와 관계없이 독자가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게 좀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자가 의도가 있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걸 따를 필요는 없고, 예전에 이제 저희 국어 교육이 잘못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용운이 말했던 님의 침묵 같은 게, 그 님이 과연 무엇이냐. 님은 무조건 우리는 국가라고 배웠지만, 어쩌면 짝사랑의 열병을 앓는 사람이 그걸 읽는다면은 님은 거기서 짝사랑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게 문학의 본질에 맞는 것인데, 우리가 좀 획일적으로 너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웹툰, 그 연배에 웹툰을 시작하셨으면 정말 응원합니다. 예. 글쎄요, 그러니까 옛날 아주 몇십 년 전에 쓴 일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생각이 같진 않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구나라고 생각에 더 기쁠 수도 있고, 저는 일기가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일기를 통해서 자신의 그 성장을 확인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옛날 저는 일기 거의 쓰지 않았죠. 옛날 보면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쓴 거 읽어보면은,
뭐 북한은 뭐 하나 맨날 이런 얘기를 썼던 이유가 그냥 제가 그때 삶이 너무 불행하고 막 잿빛이라서 북한이 와서 다 같이 망하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북한이 지금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해서 그냥 되게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제가 참 발전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리고 뭐 서구적으로 생겨서 차별을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은 그 얘기를 한번 책으로 써주시면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일을 겪으신 다른 분들에게 유한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저는 마테우스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나오고 나서야 저는 제가 글쓰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글쓰기 목표가 이만큼이면 이 차이만큼 노력을 할 수가 있었던 게 마테우스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테우스에게 되게 고마운 거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많은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고 나서 교보에 가서 이제 누가 그 책 사면은 저자 사인해 주려고 15일간 잠복을 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그 책을 사지 않고 뒤적거리다가 던져버린 사람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게 참 어렵구나. 세상은 정말 만만하지 않구나라고 어설프게 도전했던 자신을 좀 반성하고 더 열심히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됐고요. 그래서 출발점이 됐고, 그리고 어쨌든 뭐 책을 쓰고 나서 아무도 안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뒤늦게 재평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네이버에 검색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그 책을 한번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학생은 이제 저자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저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날 때 할 말 없으면 너 저서 있어라고 길을 죽일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 가지 저서가 있으면 되게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 명함 대신에 내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가 죽겠습니까? 어디 뭐 회사 취업할 때도 좋은 스펙도 되고요. 그래서 책의 장점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도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뜨거운 질문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